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여론조사 기관 중 빅3로 통하는 그런 여론조사 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본부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인사이트 K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해서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배종찬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배 소장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이 고영신TV 이 개국 이후에 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서 뭐 극찬을 해주셨지만, 제 또 별명은 또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별명이 밤톨송이, 또 잔디, 또 피구왕 통키로 불리는 저를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항상 이게 종편에 나가보면 이 모든 언론의 이 내용들을 꿰뚫고 계시고 정말 우리 이 경험과 관록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패널계의 백두산이 아니신가. 백두산.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산이죠. 이 백두산 같은 존재가 우리 고 선배님, 이 고영신TV 앞으로 일로 번창할 것을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고영신TV가 쭉쭉 잘 되어가는 그런 발전만을 저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배 소장님이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둥정을 한데요. 네. 제가 패널계의 백두산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일이고, 처음 들어본 얘기고, 네. 과거에는 흔히 저한테 패널계의 송혜 선생님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패널 중에서 나이가 많다. 그래갖고 송혜 선생이라고 나이는 그랬는데.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 고영신 선배님이야말로 이 어벤져스에서도 가장 강력한 아이언맨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합니다. 우리 배 소장님은 이렇게 종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선거 때라든가 이런 때가 되면은 공중파는 물론이고 우리 종편에서도 배 소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네. 특히 아까 잠깐 별명을 하셨는데 저는 불밤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밤송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아주 트레이드 마크신 분입니다. 네, 등이 가려우실 때는 제 또 이 머리로 이렇게 긁어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이거 뭐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 머리지 뭐 철사 이런 건 아닙니다. 철심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의심치 말아주시고요. 우리 고영신TV를 보시는 방송 관계자분들 또 저 어디든 출연하니까 꼭 연락을 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본부장님, 배 소장님이시죠? 네. 늘 본부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본부장이 입에 달려 있네. 이 사람의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예, 소장님.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70% 이렇게 가더라도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80%는 나와야지? 이런 그런 고공행진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올 들어, 아니죠. 지난해부터 쭉쭉 빠져가지고, 최근에는 40% 초반에서 이렇게 후반, 40% 후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그런 그 지지율 추이랄까? 이것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맞느냐? 그렇죠.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 결과가 맞느냐?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또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고 선배님께서도
뭐 이 많은 주변 분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으실 텐데 심지어는 강원도에서 전화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과거처럼 네. 뭐 50% 이상이 아니라 40%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럼, 인식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들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이게 의도적으로 수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 주변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전국의 남녀 또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다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너무 불신하게 되면은 또 이 국민들의 여론을 읽어내는데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 박사님 아시다시피 고공행진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제 머리 치솟는 것보다 더 많이 치솟았던 것이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남북 관계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보여주는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서 아주 변화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40%대, 부정평가도 또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더 높았다가 긍정이 조금 또 올라갔다가 긍정과 부정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엎치락뒤치락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주 최근의 조사는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네. 40%대 초반, 중반 정도에서 또는 후반까지 갈 때도 예, 있는데 이 상당히 이 부정평가가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데드크로스라는 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보면 긍정도 긍정인데 부정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가를 좀 나중에 하겠다 난. 예. 역대 대통령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2년 차 임기 때를 보면요. 긍정이 한 60, 훨씬 50, 높았었죠. 예, 50 정도. 그러면 부정은 30, 한 20%, 25%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유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충지대. 완충지대. 근데 이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48%는 예를 들면 대통령을 긍정. 그럼 부정평가도 거의 뭐 47%.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나중에 평가하겠다. 이런 응답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가 없어졌네.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ES 아니면 노네요. 그러니까 약간 고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중간지대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완충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요. 부부 사이에도 이게 좀 베개도 갖다 놓고 해야 부부 싸움이 덜 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이 지지, 평가가 너무 극단적이다. 극단적인 성격이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임기 후반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임기 5분의 2 지점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남북 관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 이렇게 또 인사. 이렇게 너무 딱 부러지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자칫 하나만 틀어졌을 때 또는 한쪽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자꾸만 대통령이 이쪽을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계속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세 번째 남북관계 이 부분에서 그동안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남북관계도 정체에다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으로 들어가 있고 경제 이건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글로벌 경제 너무 계속 많죠. 인사 참사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40%대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42%인가 얻었죠. 그 1점 얼마인가 되는데 한 42% 정도 얻은 것 같은데 그 지지층이 견고하게 지금까지는 받쳐주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깨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이거든요. 근데 중도층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애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그 중도층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맹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얻었던 득표가 41.8%였거든요. 그러니까요. 41.8%였는데 그 당시의 득표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30%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 그러면은
국정 운영에 휘청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분석을 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임기 후반기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뭐 반환점조차 지나지가 않았다는 것이 될 테고요. 그런 얘기 나오는 네. 것은 레임덕이 들어갔을 때나 나오는 얘기인데 벌써 지금 이제 2년도 아직 네. 곧 됩니다만 네. 2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영신 TV를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지지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가? 제가 한 20년 전간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은 세 가지입니다. 경, 북, 공.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야, 대통령 지지율은 이게 영향을 준대 하시고 하면 또 친구분들이 또 세지 한 잔 사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가 그렇게 똑똑했어? 이러시면서 뭘 보고 있어? 고영신 TV를 보고 있어. 아, 이건 나도 얼른 구독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첫 번째 경, 북, 공.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공약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이 풀립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난 뭐 대통령 그렇게 나도 대통령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거 패스트 트랙은 좀 더 여유를 두고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경제도 잘 안 돼. 북한도 뜰뜰하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공약이거든요. 아니 총선까지 갔는데 공약 하나도 실천 못한 대통령이 되면 심판이거든요, 이건.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대통령과 여당이 판단한 것, 이해찬 대표가 판단한 건 뭐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바로 패스트트랙의 관점입니다. 이 안에 대통령의 공약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제. 아니 개헌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안에 이 공수처,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그러다 보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조국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율 관점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와르르 와장창 깨지지 않기 위해서 국정 동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 패스트트랙의 통과와 지정은 절실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네. 글쎄 뭐 네. 그건 배 소장만의 소장님의 분석이고. 분석이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선거법이라든가 제 분석을 잘못 술자리에서 했다가 빤 맞으시면 곤란하니까 적당하게 얼버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민들은 네. 지금 국민의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방법은 경제도 안 좋아.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도 뭐 뜰뜰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공약들을 지켰느냐. 정말 국민이 원하는 공약. 광화문 대통령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못 내려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아, 것이죠. 그 1호 공약이죠. 광화문 대통령. 그 때문에 투자한 그런데 사람도 지금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이번 패스트트랙법으로 말하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 있다. 그게 4.3 보선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분소 야당들한테 먹이를 주면서 친여 세력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과반을 얻기 위한 그런 수책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사람들도 전략이죠. 많다는 점을 전략이죠. 하나의 기획성 이런 어떤 그 뭐 정치 퍼포먼스, 정치 이벤트로 보는 사람도 공학도 있다는 있으니까 거. 저도 충분히 그런 점도 고 박사님 있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정치 전략이니까 저희가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뭐 또 그것도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쪽의 전략이니까요. 그 전략이지만 아까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우리 공약을 안 지키면 국민들이 당신 공약도 안 지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패스트트랙법을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강행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상당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것도 이제 그 고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보궐선거가 굉장히 저는 이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을 보게 되면 호강영약입니다. 호강영약. 그렇죠. 저희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호강영약. 그래서 이게 무슨 호랑이 약이냐 그거 아니고요. 호남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호강. 근데 그것도 될 수 있겠죠. 호강영약.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추세를 보면 지역별로 분석을 할 때 대구, 경북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이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지지율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영약,
지난 지방선거는 아니랬거든요. 아니 뭐 완전히 휩쓸었죠. 네.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통영시장, PK. 고성군수, 창원시장, 경남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까지 다 더불어민주당일 정도로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열리를 했는데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의 부울경이요. 대통령의 부울경이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서 마케팅, 선거 마케팅을 하기가 어렵다,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이야기가 이른바 조국 차출론. 조국 차출해가지고 갖다 붙여보자, 뭐 이렇게 거죠. 네. 조국 차출해갖고 부산 사람들한테 먹힐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뭐 지방선거, 대선, 뭐 총선 여기서 부울경에서 네. PK에서 여당이 아주 지지율이 높았어요. 근데 압승을 지금은 했죠. 네.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지역에서. 그래서 호남 이 지역을 빼고 서울에서 좀 비슷한 정도 수준이 수도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동안 우세한 지역까지도 다 지지율이 뒤집어졌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연령별로도 제가 이렇게 네. 여론조사 마침 우리 배 소장님 나온다고 해서 뒤져보니까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을 이렇게 보니까 연령대도 과거 40대가 아주 견고하게 지지를 해줬는데 최고였었죠. 네.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뒤집혔더라고요. 한 10% 이렇게 빠진 데도 있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이제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부정평가가 오직 20대, 30대만 아직은 좀 높아요. 부정평가가 40대가 더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가장, 과거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40대였거든요. 네. 40대가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40대의 경우에도 지금 실제 생활 경제에서 불만족이 정말 이게 분기탱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에서도 40대를 견인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안 국정 됩니다.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40대가 사실은 네. 그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 아닙니까? 허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나이에요. 고 박사님 허리 괜찮으시죠? 허리입니다. 자, 허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 40대가 허리인데 허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견고한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대는 남자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0대 남자들의 지지율이 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도 연결되는데 20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20대 사실 남자들이 20대 여성들에 비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군복무를 해서 학단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경력 단절 여성을 경단녀라고 그러는데 학력 단절이 20대 학단, 남성은 학단남이네. 학단남입니다. 아, 그렇군요. 학단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도 학단남 그러면 20대 남자구나 우리가 좀 잘해줘야 되고 이 친구들 힘들게 군대 가서 예. 고생했는데 정작 군 복무에 대한 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에서 북한과의 평화가 강조되고 있고 야, 그 국방의 의무 너희들 왜 하냐 이런 거 친구들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 이 나라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킬 겁니까? 그런데 학단이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양성평등을 해야 되니까 여성들은 우대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대 학단남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연령별로 봐도 아직은 40대가 뭐 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네. 그 지지율의 뭐랄까요 그 수치가 네. 쭉 빠진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원래는 이 40대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국정평가의 뼈대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지난해에도 살점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간 쭉 거죠. 빠졌어요. 네. 또 제가 이게 또 고학생 아시겠지만 살점 떨어져 나가면 이거 좀 보기 안 좋습니다. 네, 드실 때도 이렇게 살을 쫙 떠내야 근데 이제 되거든요. 배 본부장처럼 네. 또 좀 너무 또 이렇게 네. 인품이 또 많아도 네. 조금 문제가 될 때는 있습니다만 또 조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보니까 건강하셔야 직업별로도 됩니다. 네. 아직은 학생층이라든가 화이트 칼라는 그래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부정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른 층에서는 네. 완전히 뒤집혔더라고요. 가장 우리 유권자 중에서 직업 분포가 많은 계층이 화이트 칼라입니다. 왜? 그냥 다 그냥 웬만한 직업 빼고 그냥 화이트 칼라가 돼버리는 거지. 왜냐면 월급 받는 사람. 예, 그렇죠. 예. 다 화이트 칼라죠. 근로소득자는 화이트 칼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블루 칼라도 있긴 합니다. 근데 수적으로 월등히 많죠. 근데 이 화이트 칼라는
전통적으로 연령대가 30대, 40대 그리고 진보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고, 가, 저 이게 중요합니다. 화, 고는 아시겠는데 가저는 뭐냐? 북가자동, 남가자동은 알겠는데 가저는 뭐냐? 가정주부청입니다. 아, 이 가정주부청이 아주 부정적이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정주부청이. 맞아요. 아니 근데 구 박사님도 우리 형수님께 꼼짝 못하거든요. 가정주부청의 익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구 박사님 아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이게 또 경상도 스타일인데 3번 찍어라 마 조용히 하고 3번 찍으라 이러면 찍었죠. 엄마들이 3번을 찍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이야기하면 고소 고발당해요. 네,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집에서 엄마들의 정보가 더 많습니다. 아, 그 후보 말고요. 이 후보 찍어야 돼, 당신. 이러면 영향받는다니까요. 정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럼요. 지금 가정주부들은 네.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다. 장난 또 종편이다 해가지고 네. 하루 종일 네. 시사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거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남자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데 네. 가정주부들이 더 잘합니다. 자, 가정주부들 분께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남편보다 더 잘 알고 싶다. 고영신 TV를 보시면 됩니다. 꾹 하고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구독만이 살 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가정주부청이 또 경제에 예민하거든요.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를 보면은 이 가정주부청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예. 전폭적으로. 예. 근데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오늘 아침 보수 언론입니다만은 조선일보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2018년도도 하고 2019년도에도 이제 동일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그 살림살이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뭐 이런 것을 물었는데 나빠졌다 그러겠죠. 나빠졌다가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은 네. 29%였는데 지금 59% 무려 30%나 더 높아졌더라고요. 나빠졌다는 율이. 또 하나는 특히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 취업 상황도 작년에는 52%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62%, 10%가 더 나빠진 걸로 이렇게 나온 데다가 또 최근에 이 복지 정책 네. 일부에서 이제 퍼주기 복지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들 58% 거의 60%가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최근에 네. 또 세계 유수의 네. 경제 그 분석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정부는 이제 2.7%인가 2.6%인가 잡고 있는데 성장 올 네. 다 2% 이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정치라는 게 먹고 무항산 사는 문제. 무항심입니다. 네, 무항산 먹고 사는 무항심.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네. 앞서도 과연 40% 이하로 내려갈 것인가? 네. 이런 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추세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네네. 40%도 깨지지 않겠나. 당장 뭐 김정은이가 또 서울이라도 방문하면은 또 호전될 어떤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두 그래서 가지를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그 남북 관계가 물론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판문점 선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북 관계 평창 올림픽 때도 남북 관계 관련된 것이 상당히 약발이 오래 갔습니다. 적어도 지속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됐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9월 평양 방문하고 난 이유를 보면 10월 달에 우리 경제 지표가 이 급격히 안 좋다는 것이 발표되니까 확 떨어져 버립니다. 제 지지율이. 근데 오히려 판문점 선언이나 또 이 무게감으로 생각하면 평양 방문 때가 더 이 효과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백두산 가고 예, 뭐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하고 연설하는 15만 앞에서 예. 평양 인구의 5%입니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우 지금 지지율 대박이다. 통일 대박이 아니라 지지율 대박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이 남북 관계가 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정말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핵과 관련돼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상황.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을 보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효과가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대로라면 다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런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저는 좀 더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호남 지역의 지지율도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속도는 가파르지 않지만 빠지고 있다는 빠지고 이게 있다니. 어디에서 원인이 왔냐? 그러니까 호남 지역 주민들도 가장 기대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GM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또 아니면 다른 산업이 대체해 주기를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근데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가 정말 획기적으로 확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한된 거죠. 말씀하신 또 연령대에서 20대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점.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신진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줬던 50대들이 지금 이제는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이들의 호주머니가 사실상 호주머니가 없어야 해요. 50대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돈을 넣을 호주머니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지지율, 그다음에 가정주부와 자영업들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게 되면 대통령 이것들을 모으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는 결국 중도층이거든요. 근데 중도층은 이런 정치적인 대결 구도보다는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겠죠. 네. 이제 진짜 네.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물어보죠. 여론조사는 네. 과학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상당수 사람들은 여론조사 이거 약간 뭔가 이게 외부에서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신뢰할 수 없다. 또 여론조사가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 어떤 그 조사 감각과 네. 실질 그 여론조사가 달라진 경우가 많고 또 과거 뭐 이제 선거 때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대선은 조금 최근에는 많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친여 성향적인 친여 편향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결과가 여론조사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20대 총선 때도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죠. 네. 150 내지 180까지 예상을 했는데 120석 조금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그 불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뭔가 좀 외부의 권력이랄까 이런 압력 또는 회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기관도 비영리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비영리 조직이 아니고요. 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 없이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고 100%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의도 또는 이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되는 조작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엉터리가 있으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죠. 범법행위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론 조사를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론 조사는 정말 여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 중요한 참고 자료이면 분명합니다만 여론 조사만 가지고 모든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오히려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이건 뭐 이 특정 정치 세력의 앞잡이가 아니야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감행을 하려고 했던 일부 세력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에 편성해서 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나머지 조사기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 불씨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행동을 일삼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나쁜 이미지를 우리가 전체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확대 이해를 하셔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다만 절대로 이것을 맹신하시지는 마라. 이 자료를 보시고서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질문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론조사 보고서를 항상 드릴 때 보면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항상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물론 정말로. 참고 자료죠. 예, 그게 참고 뭐100% 자료인데,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예.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첫 번째 조건은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네. 사실은 모든 국민들의 응답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더욱 정확한 설명은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전체 의견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 일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우리가 전화라고 하는 도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화에 응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또 시점이라든지 상황이 있으면 또 정치적인 환경이 있으면 이 일부 또는 이 특정한 성향의 응답자들은 조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하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하기가 내키지 않으실 거예요. 전화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인데 굳이 내가 여론조사 전화만 오면 난 짜증난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른바 이 샤이 보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에 나선 이론이거든요. 나 여론조사가 뭐고 지금 상황이 다 싫어. 신문도 보기 싫어. 이런 분들의 의견은 우리가 또 취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도 조사를 받아서 전화를 응대하는 그런 적극성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들이 많이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론조사 회사들이나 정치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사지한다 이런 속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주무른다 뭐 그런 뜻이겠죠. 제가 마사지를 받고 싶네요. 그것을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유수한 여론조사 기관이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여론조사 문항을 말하자면 적정하게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처음 첫 번째 조사 때는 상당한 그 반대 여론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나중에 뭐 무슨 소리냐 지금 여론조사가 비슷하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찬반이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부 측에 말하자면 어떤 명분 빌미를 주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이거 여론조사 기관이 말이야.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궁금하실 거예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됐죠. 근데 처음에 질문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주어로 해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라고 물었던 결과였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조사인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조사기관에서 발표했던 두 개의 조사는 서로 다른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의 조사와 뒤의 조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 찬성이 많아졌다라고 해석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결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지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기관은 모두 다 규모가 있고 또 이 도덕성이 갖추어진 회사만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선거 때 떴다방처럼 한두 명의 직원 또는 한 명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특정 세력에 빌붙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사에 응해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널리 알려진 내용이니까 최수진 씨가 MB 시절에 그렇죠. 그 후보 시절이라 우리나라 최고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갤럽의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 이분이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그때 다 알려진 내용은 이분이 뭐 돈으로도 정치 자금도 뭐 두둑하게 이렇게 냈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론조사에 있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회자됐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 박사님께서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해를 살 만한 장소에 가서 오해받을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각근을 어디에선 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은 정치적인 인물
네. 또는 정치적인 기관과 최대한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청와대에서 발주하는 조사도 있을 테고 또는 네. 특정 정당에서 발주하는 조사 이런 관계가 있다 보면 저는 참 자유롭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앞서 잠깐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영세한 그 회사들도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은 뭐 파헤치는 방송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제가- 궁금한 분 시청자들이 많아서 이제 나온 김에 제 회사는 워낙 영세해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뭐 박사과정 때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좀 전문가시죠? 공부를 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든가 네. 표본 조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적당히 어떤 풀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뽑으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샘플링이 되느냐. 또 하나는 그 분석 능력 이런 것들도 갖춘. 그러니까 물적, 인적 그런 능력이 있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그렇죠. 여론조사가 중요한 말씀 나오는 하셨습니다.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한 인적, 물적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의문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설문조사라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주목하게 되는 거는 고 박사님 주로 정치 선거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 선거조사는 전체 조사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뭐 10% 미만일 겁니다. 전체로 따진다면. 그런데 워낙 대외 영향력은 막강하다 보니까 그 조사들만을 가지고서 조사기관이 제대로 됐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하는 조사기관이라면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정말 소수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되죠. 옥석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 선거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 조사기관이 어디서 날림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고객들에게 많이 드리는 이야기가 직접 한번 회사로 와서 참관을 하시라. 근데 조사기관에 와서 한번 이렇게 보고 가신 분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직접 가보시면 또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근데 진짜 오늘 고 박사님이 여론조사 기관 전반에서 제가 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 수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는 정말 과하게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여론조사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막강합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바로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해야죠. 네.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것이 반드시 실천이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러한 영세성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잘 나가는 데는 또 잘 나갑니다. 네, 개선이 아주 또 돼야 큰 할 회사들은 네. 외국계 회사들은 뭐 수천억 매출을 할 정도의 아주 이 다국적 기업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런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 풀렸는지는 의문입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어느 조간신문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해수부 장관을 하신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경기 규칙인 선거법은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산 진구가 아마 지역구인 걸로 제가 아는데요. 또 김 전 장관은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기미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부산에서 나 자신도 당선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서 부울경으로 칭하는 PK 지역의 민심도 완전히 뒤집혀졌다. 이런 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다, 튼튼하다.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다소 지금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